그럼 이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한다? 이거 벗어나야 되잖아, 우리가요. 이거 벗어나려면은 산업재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산업재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산업재편은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이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요. 그걸 위해서 제가 그래서 뭘까지 얘기합니까요? 이 기본소득도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이유가 뭡니까요? 기본소득을 얘기했던 것도 바로 뭐예요? 예? 기본소득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혁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즉 경제 정책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복지가 아니라요. 이거요. 국내 일부 전문가들이 자꾸만 복지로 이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알려진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예국학자가요. 누구냐면은 여기 제가 소개했듯이 우리나라 이 책이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필리페 반 파레이스라고 벨기에 그러니까는 벨기에 국립대 거기 교수하고 있는 분인데,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뭐냐면 야니크 그러니까는 판데르 보호트라고 공저한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기본소득은 사람들을 위한 벤처 캐피탈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냐면은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이미 마련한 복지들을 철폐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복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없앨까봐 걱정들 하는데 그거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그거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야당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를 그러니까 축소 내지는 없애고 이걸 하려고 하니까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요.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접근한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제가 그대로 옮겨놨어요. 기본소득이 주어지면은 든든한 소득의 발판이 있기 때문에, 즉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임금이 다소 낮더라도 자기가 좀 더 하고 싶은 일들, 의미 있는 일을 그러니까 선택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는데 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제가 기본소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만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렇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지만이 혁신이 가능하고, 혁신이 나와야지만이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야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소득은 그러니까 이 예국학자들도 뭐라고 합니까? 경제 정책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내에 도입된 책도요. 이게 무슨 복지예요? 네? 이게 무슨 복지냐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필요한 건 혁신이에요,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기업에서 그러니까 채용을 못 한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지원이라도 해도 될 게 아닙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은 최소한의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그러니까 일부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기존에 그러니까 복지는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이건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1년에 26조씩 지금 배정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올해만 하더라도요. 내년에 한 30조 될 겁니다 아마요. 예? 매년 증가해가고 있어요. 그거 별로 효과 못 보잖아요. 솔직히요.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국의 학자가 얘기하듯이 뭡니까요? 자기 임금이 다소 낮더라도, 즉 임금이 부족한 부분을 기본소득으로 보충을 해주게 되면은 자기가 의미 있다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직업을 선택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재밌어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만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하기 싫은 일에서 어떻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까? 그렇죠?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일인데,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하고 기본소득하고 충돌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기존의 복지하고 기본소득하고 충돌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보완적인 겁니다. 예? 보완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정부하고 기업이 일자리를 못 만들어주면은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는 지원, 기회는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그게 국가의 존재 이유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뭐냐면,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일들은 로봇이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로봇이 하지 못하는 일이란 건 뭐겠습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을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자기가 재밌어하고 자기가 그러니까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지만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나올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제의 지금 미래는 국가적으로는 산업체계를, 지금 뭐냐면 산업 생태계를 다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제조 건설에다가 이렇게 의존하고 몰빵하고 있는 이런 산업 구조를 다른 산업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기업 입장 속에서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반도체 가지고 언제까지 먹고 살겠어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은 기업이 국가가 일자리 못 만들어내지 못할 때까지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 기회를 지원을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본소득이라 이거예요. 이게 산업재편이 이루어지고 혁신성장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부동산 시장도 정상화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최저임금 1만 원 달성도 그래야지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도 그래야지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예? 산업재편이 같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왼발이 가고 오른발이 가야지만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기본소득도 산업재편의 조건이고, 산업재편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부동산 시장도 정상화가 된다 이겁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되려면요.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되려면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자, 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생태계,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도 생태계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현재 정부가 생태계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게요.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가 땅 위에서 육지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즉 제조업을 만약에 땅에다가 비교합시다. 근데 지금 뭐냐면 디지털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예? 플랫폼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아니면 뉴딜, 녹색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제조업하고 다른 생태계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강 생태계인 거예요. 강 생태계. 예? 그럼 육지 생태계하고 강 생태계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육지에 사는 생물들이 강에 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기재부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자, 강 생태계를 만들려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이제 땅을 팝니다. 땅을 파가지고 뭡니까? 땅을 파가지고 콘크리트 친 다음에 풀장 같은 걸 상상을 해보세요. 풀장을 만들었어. 풀장이요. 땅에다가 풀장 만들었어. 거기다 이제 수돗물 틀어가지고 물을 부어줬어요. 물을 부어주면은 그게 바로 이제 강생태계입니까? 그걸 지금 강생태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뭘 합니까요? 뭘 하고 있냐면은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 되게 뭘 합니까? 스마트 공장에다가 스마트시설 하겠다라든가, 농장을 스마트팜 하겠다든가, 도시를 스마트 하겠다라든가, 주로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냐면 풀장을 짓는 거예요. 풀장을 지으면 그게 강생태계가 되는 거냐고요. 예? 그러면 그 강생태계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사는 생물하고 땅 위에서 사는 생물은 전혀 다른 생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강에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 디지털 생태계에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혁명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혁명이요. 교육혁명이 대전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지금 데이터 경제란 말이에요. 데이터를 모든 국민들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 그러니까 창업하는 사업 모델들이 다 플랫폼 사업 모델로 창업을 하게 하고요. 거기서 확보하는 데이터를 사회가 전체가 공유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공유. 누구나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교육혁명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사업이나 일거리를 만들 때까지 기본소득을 주라 이거예요. 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낼 때까지.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건강한, 그러니까 우리가 강생태계, 소위 디지털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산업재편이 이루어지고, 산업재편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최저임금도 계속 올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근로시간 단축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성장도 할 뿐만 아니라, 그래야지만이 그러니까 저부가가치 사업장도 정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지만이 부동산 시장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왜 못하느냐? 하게 됐다가는 그러니까 건설업 경기가 단기적으로 후퇴가 올까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제가 해법도 얘기해 줬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제가 건너뛰었지만은 거기에 대한 해법도 있어요. 무슨 해법이냐면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요. 제가 건너뛰었네.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요. 자, 우리가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거를 하락할 때요. 하락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집값 못 갚아가지고, 예? 집을 그렇게 그냥 시장에다 방참 차압당할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중산층들 다 몰락해버립니다. 그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게 한국판 양적완을 하면 된다. 어떻게 하냐면 되면요. 우리나라 지금 이 주택금융을 되게 지원해 주는 게 뭡니까? 주택금융공사라고 있죠. 주택금융공사의 대주주가 누군지 아세요? 한국은행하고 정부입니다. 순수한 공공기관인 거예요. 한국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출자한 공기업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택금융에다가 한국은행이니까 돈을 출자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제 집을 갖고 있는데 신한은행에서 제가 만약에 한 3억을 대출받아서 집을 갖고 있어요. 한 6억 원짜리를 갖고 있다고 해보세요. 예? 근데 집값이 떨어졌어. 그러면 은행에서 뭐냐면 돈을 갚으라고 해요. 대출금을요. 근데 내가 그 돈을, 그 큰 돈을 어떻게 갚겠어요? 그럼 집을 팔아야 되겠죠. 예? 그 집을 팔게 되면 집값이 더 떨어져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뭐냐면 집값을 또 대출을 하라 그러죠. 악순환 고리에 빠지죠. 그러면 그랬을 때, 그러면 결국 집 뺏기고 집에서 쫓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한은행에 받고 있는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서 인수하라 이거예요. 제가 3억 대출 받아 있는 거를 주택금융공사에서 신한은행에다 대출을 해준 다음에 3억 원을 대출해 준 다음에 그럼 내가 3억 원의 빚을 주택금융공사에서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주택금융공사는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냐? 나한테 이걸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시켜 주라 이거예요. 장기 임대로. 그럼 나는 매달 임대료만 내고 살고 나머지 내 돈 3억도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나는 내 집에서 안 쫓겨나면서 내 돈 3억 원도 그러니까는 회수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내가 좀 생활도 넉넉해질 수 있고 예? 빚 갚는 일도 그러니까 이제 해방될 수 있고 그러면 주택이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도 안 나올 것이고 예? 그럼 집값도 부동산 시장도 안정이 될 거고 이런 대책도 제가 제시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모든 게 주요 문제가 다 맞물려 있다 이거예요. 맞물려 있는 문제를 개별 부서가 기재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이런 개별 부서가 절대 못하죠. 혼자서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 정책실이 전체 밑그림을 그리고 각 부서가 해야 될 일들을 맡겨서 추진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땐 청와대 정책실에 이게 지금 뭐냐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상조 실장도 제가 이런 거론해서 죄송한데 김 실장한테 김어준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연초에 뭐라 했습니까? 부동산 가격 잡는다.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야. 예? 공직자는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예? 이번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니까 자기가 책임을 느끼고 사찰했듯이 왜 그럽니까? 그 개인 저도 이제 김현철 저는 이제 교수가 더 익숙한 사람인데 김현철 교수가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분들이 그러니까는 예를 들자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이건 공직은요.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와 사회를 위한 문제이고. 예? 자, 우리가 산업재편을 하게 되면요.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커다란 혜택이 나냐면요. 민주진영이 장기 집권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편을 성공하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면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 그 다음 민주정부에서 산업재편을 해가지고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이 그 산업에 속해 있는 이 기업인들이 다 민주정부를 지지하는 층이 돼버립니다. 예, 그 정부에서 만들어졌으니까 혜택을 받으니까요. 예? 만들어졌으니까 스웨덴이 그래서 장기 집권에 성공한 거예요. 우리나라 소득주 성장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스웨덴 모델을 얘기하는데요. 스웨덴 모델이 우리하고 틀립니다. 스웨덴이도 처음에 그러니까 3인당이 집권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 그렇게 안 했어요. 예?
왜? 스웨덴이 그 당시에 유럽에서 후발국가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저부가 가치 사업장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갑자기 인상하게 되면 이게 산업체계가 붕괴될까봐 못했어요. 그 대신 거기는 뭐냐면 노동계를 정책에 참여시켜가지고 우리나라처럼 그냥 단순한 그러니까 경사노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책에 참여시켜가지고 기재부랑 똑같이 그러니까는 정책을 결정하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책임을 지라 이거예요. 정책에 대해서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을 안 했어요. 그렇게 높게요. 오히려 스웨덴에서는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정부가 그러니까 복지로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예? 이 저임금 근로자들한테요. 그리고 산업 재편을 한 거예요. 빨리 이제 그러니까 앞에 나가고 있었던 영국, 독일, 프랑스를 쫓아가는 산업 재편을 한 거예요. 그 산업 재편이 성공적으로 3인당 정부에서 좌파 정부에서 이루어지면서 그 산업 세력들이 다 3인당 지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까지 그러니까는 지지를 하다 보니까 장기 집권이 가능한 거죠. 민주당이 장기 집권, 20년, 30년 이상 장기 집권하려면요, 산업 재편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그 산업 재편을 만들어내야지만 국가의 미래도 있고 청년들의 미래도 그 속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 모든 미래는 그 속에서 풀어져요. 그럼 당연히 미래를 만든 정권한테 국민은 계속 지지를 보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 미래를 만드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거부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해야지 그되는 것이지, 예? 그냥 야당이 그냥 헛발질하고 이명박 박근혜처럼 그러니까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반사이득으로 집권하면 안 되는 거죠. 반사이득이 아니라 국민한테 진짜 희망을 줘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지지를 받는, 그래야지만 이 장기 집권이 가능한 겁니다. 산업재편은 바로 민주진영의 장기 집권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청년들의 희망을 갖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오늘 얘기한 기본소득도 필요조건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교육혁명도 필요조건 중에 하나인 거고요. 부동산 시장 정상화도 그래야지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우리 부동산에 인질 잡혀가지고, 예? 우리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래야지만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긴 시간 동안에 좀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제가 이렇게 전체로 설명드린 이유는요, 이게 다 주요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만이, 시민들이 아셔야지만이, 이런 얘기 제가 방송에 나가서 못하잖아요. 시간이 짧아서요. 예?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정책을요. 저 정책 가지고 해결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에 대해서요. 판단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정치인들한테 압력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대로 볼 줄 알아야지만이 시민들이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은 제가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 할 자신 없으면은 홍남기 부총리 내려와야 되고요. 이거 할 자신 없으면은 김상조 실장도 옷 벗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 할 자신 없으면은 경제소도 옷 벗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개개인들의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요. 우리 사회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 운명하고, 우리 국가의 명운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예? 그 개인의 그러니까 저걸 위해 가지고, 자리를 위해 가지고 왜 국가가 거기에 담보를 잡혀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문제를, 혁신성장, 대통령께서 작년부터 무슨 말 했냐면요, 혁신성장의 성과가 나와야 된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관료라든가 참모들은 그걸 실행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의 존재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걸 못하겠으면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없으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너무 무책임한 거죠. 역사의 죄인됩니다. 예? 역사의 죄인돼요. 지금 남은 2년 동안에, 지금 우리가 4.15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을 레임덕 빠지는 거 막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남은 2년을 그러니까는 꽉 채워가지고 미래의 기반을 만든 대통령으로, 예? 미래의 기반을 만든 대통령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4.15 총선도 우리가 승리로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다음 정권도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정권이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해가지고 우리가 말 그대로 K경제를 만들어내고, 예?
전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났죠. 진짜로 그러니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만들려면은 우리가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혁신성장 만들어낼 수 없는 관료와 참모들은 스스로한테 물어봐 보세요. 그리고 자신 없으면은 자리 내려와야 됩니다. 제가 간곡히 호소합니다. 오늘 제가 좀 너무 열을 많이 냈죠. 그만큼 이게 중요한 과제라서 그럽니다. 중요한 과제라서요.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이 좀 지루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또 일주일에 또 이제 만나야 되겠네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제가 다스베다 이번 주엔 출연을 못했습니다. 다른 일정도 있고 그래서요. 매주 뭐 나갈 필요까지는 없고 그러니까요. 자,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많은 응원 보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아까 뭐 이재명 지사님하고 술 한잔 하냐 그랬는데요. 조만간에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같이 우리 모두 같이 그러니까는 눈 부릅뜨고 민주진영이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러니까는 아주 지혜로운 깨시민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주말 행복한 시간 가지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